안녕하세요. 근대도시 탐방에서 전주 이야기를 함께 나눌 전북대학교 김미숙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옥마을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도시가 전주일 겁니다. 또 손맛 좋기로 유명한 맛집들을 나열할 때도 전주는 빠지지 않죠. 전주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라는 수식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간직하면서도 독특한 문화적 매력을 가진 전주는 역사 문화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전주시 한옥마을 등이 소재한 구도심과 그 주변을 중심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과 같은 도시 경관을 이루게 되었는지 의미 있는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에 전주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간을 통해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전주의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리적 특성과 지명. 그럼 전주는 어떤 도시일까요? 먼저 지형적 특성과 지명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로 행정, 문화, 교육의 중심지이며 산업 도시보다는 문화관광, 전통산업, 서비스업, 농업 등이 중심인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남서부에 위치하며 동경 127도, 북위 35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주의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행정구역은 2개 구와 3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기준 인구 약 65만 명입니다. 지형적으로 전북도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노령산맥의 지류인 기린봉, 고덕산, 남고산, 모악산, 그리고 완산칠봉 등으로 둘러싸인 분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주는 동쪽으로 완주군, 서쪽으로 김제시와 접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전주시의 시가지 대부분은 전주천의 충적토 위에 형성되어 있어 대체로 평탄한 지형을 이룹니다. 시가지는 남동방의 전주천변에서 북서방으로 향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전주천, 삼천, 소양천 세 개의 주요 하천이 전주시의 남북으로 흐르며 도시의 생태적 균형과 풍경이 어우러진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지역의 이름, 즉 지명은 지역의 자연적 특징, 지형적 요소, 이를 기반으로 한 인간 활동 등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온전할 전자에 고을주를 사용하는 전주라는 지명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의 내용에 따르면 마한 시대에는 원지국, 백제 시대에는 완산으로 불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전주는 신라 경덕왕 16년인 서기 757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체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개칭된 이름이지요. 전주와 완산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완과 전은 모두 우리말 온전하다는 뜻을 가진 한자로 완산과 전주는 같은 뿌리에서 온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원에서 온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온전하다는 뜻뿐만 아니라 흠이 없고 완전하다, 뚜렷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순수하고 깨끗하다,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른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온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에는 여러 가지 글자가 있습니다. 완, 전 뿐만 아니라 원, 온, 백도 같은 소리와 뜻을 빌려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백제라는 나라 이름의 백자도 온이라는 뜻을 빌려 사용한 것입니다. 온다라, 즉 완산과 전주는 온 민족이 하나로 힘을 모아 온전하고 조화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상을 담은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주라는 지명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이상이 담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흠이 없고 완전하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조화로운 상태, 순수하고 티 없는 상태를 지향하며 다양한 요소가 뚜렷하고 고르게 갖추어진 모습. 즉, 전주라는 도시는 우리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 소개. 전주시 홈페이지에는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라는 시정 슬로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천년 문화도시, 전주의 자부심을 만나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등과 같은 표현들도 눈에 띄는데요. 여기에는 조선 왕조를 중심으로 한 전주의 역사와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주 도심을 걷다 보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러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전주 도심 형성의 중요한 전환점은 일제강점기의 시구개정이라는 도시계획 정책입니다. 먼저 시구개정이란 일제강점기 때 도로를 중심으로 시가지 확장을 도모하고 하천정비, 철도 개설 등이 함께 진행된 도시개발 방식을 말합니다. 전주의 과거와 현재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 강의에서는 이 시기부터 전주 도심 경관의 형성과 현재의 변화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주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본 강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근대 도시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 전통 도시와 근대 도시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도시 안에 역사적 공간이 현존하는 전주를 만들어낸 도시 재생 사업과 그 대상이 된 도심 속 의미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종교 및 국제적 교류를 보여주는 전동성당과 차이나타운. 둘째, 상업용 건축물 박다오. 셋째, 도심 속 휴식공간 덕진공원. 넷째, 조선시대의 행정 중심지로서의 역사와 변화 과정이 담긴 전라가명. 다섯째, 관광지가 된 전주 한옥마을 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의 고장 전주를 대표하는 비빔밥을 살펴보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전주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들의 흥미로운 역사적 배경, 변화 과정, 그리고 현재의 모습과 문화적 가치를 함께 알아보고 어떤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갈등, 그 속에 담겨진 의도 등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근대 도시 속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흔적. 전통 도시와 근대 도시는 무엇이 다를까요? 근대라는 시기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양 역사에서 근대는 왕정이 쇠퇴하고 산업혁명이 시작된 18세기
또는 19세기 이후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혹은 고전시대 이후와 현대 사이의 중간 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유럽사에 한정하면 근대는 중세 이후의 시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대와 현대를 구분할 경우 보통 15, 16세기경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를 근대로 간주하며 반대로 구분하지 않고 15, 16세기 이후 현재까지를 근대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근대는 초기 근대와 후기 근대로 나뉘는데 동양에서는 후자만 근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종의 즉위이자 흥선대원군의 집권부터 해방 이전까지를 근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대체로 개항 이후에 발전한 지역을 근대도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도시 구조와 기능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전통도시와 근대도시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통도시는 농업과 종교 중심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공동체 생활을 강조했지만 근대도시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산업과 상업 중심으로 기능성과 효율성을 중시하고 개인주의적 성격이 강해졌습니다. 또 교통 역시 자본주의적 산업화로 철도나 자동차 등으로 변화했지요. 시대적으로 본다면 근대 도시 형성 시기는 19세기 말 개항기부터 시작되며 특히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근대적 도시 구조와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도시의 원형이 되는 근대 도시의 탄생 과정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공간의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과 사회의 변화라는 점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근대 도시라는 새로운 생활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도시라는 공간은 농촌 사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과거에 농촌 사회는 자연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형태였습니다. 자연과의 공생 속에서 필요한 자원을 얻고 생존을 이어가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도시는 달랐습니다. 도시는 인간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인공적으로 창조한 공간입니다. 이런 점에서 도시는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창의력이 만들어낸 새로운 생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의 원형을 서구에서 시작된 근대 도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대 도시는 산업혁명 이후 서구에서 시작했고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도시의 형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요. 그럼 근대 도시라는 공간은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졌고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을까요? 근대 도시 형성 과정에서 자본주의와 인구의 집중은 핵심 동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근대적 도시 공간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는 근대성이 넘쳐나는 공간입니다. 근대적 사물과 현상이 집약된 이곳은 종종 근대성의 도서관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도시 형성의 구조 가운데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시대 정신이 들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대 도시에서는 좁은 도로가 광장처럼 넓어지고 거리에는 전신주와 복잡한 전깃줄이 얽히며 고층 건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근대 도시가 자본주의를 원동력으로 삼아 전 근대적 요소를 대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국의 도시에는 자본주의만큼이나 강력한 제국주의도 함께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 조선왕조 고궁이 해체되고 그 자리에 식민지 권력의 상징들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축물의 변화가 아니라 한 사회의 권력 체계와 정체성이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식민지 정부에 의해 성문과 성벽이 해체되고 그 자리에 넓은 도로와 전찻길이 건설되는 모습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만나 만들어낸 근대 도시의 이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도시 경관의 변화는 단순히 도시의 외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식민 지배의 논리가 도시 공간을 통해 구현된 결과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많은 도시는 식민자들의 도시 정책에 의해 변화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연구자는 현재와 과거의 변화상을 비교하며 이러한 현상을 분석해 왔습니다. 특히 도시 경관의 변화라는 시각적 측면을 중심으로 근대성, 더 나아가 식민지 근대성을 설명하고자 한 시도들이 다수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서구적 외형을 가진 관공서와 상공업용 건물이 도시 곳곳에 세워졌고 주거지가 체계적으로 구획되었으며 도로가 정비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건축물과 행정기관이 들어선 공간 속에서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재편되었고, 이는 도시 공간의 뚜렷한 계층적, 민족적 경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확연히 구분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의 이중성은 민족적 차별뿐만 아니라 계급적 차별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관한 연구들은 단순히 공간적 구분의 현상을 넘어 식민지 도시의 본질과 사회적 불평등도 지적하고 있지요. 정리하면 식민지 도시의 경관 변화는 단순한 근대화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식민 지배의 논리가 도시 구조에 스며든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도시에는 지금도 제국주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근대문화유산으로 관광 상품화한 곳도 많습니다.